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체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의 힘을 빌어 종에서 종으로 퍼져나갑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조류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이들은 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근 전국 각지에서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조류 등의 조류가 걸리는 급성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이들 바이러스의 보균체는 철새지만 사람에 의해서도 이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철새는 조류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 자란 닭이나 오리는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또한 대량 사육되는 농장에서는 전염이 더 빨리 일어나면서 집단 폐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게 너뿐만은 아니야. 인수공통 전염병의 매개체 구실을 하는 동물 중 하나는 바로 박쥐입니다. 박쥐가 옮기는 바이러스는 다양합니다. 그동안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파한 숙주로 낙타를 꼽아 한때 낙타가 격리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는 박쥐의 몸에서 낙타로 옮겨갔고 다시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의 숙주는 사양고양이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근원은 모기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들 바이러스의 근원지도 모두 박쥐로 밝혀졌습니다. 메르스,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의 배후에 나 박쥐님이 계셨다는 말씀. 아이고, 그만 뻐기고 내게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더 들어보라고. 조류 인플루엔자는 병을 일으키는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닭이나 오리 등이 75% 이상이 폐사되면 이를 고병원성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만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RNA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굉장히 변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그다음에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RNA 바이러스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RNA를 그 자기 유전체로 갖고 있으면서 유전체가 8조각으로 절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조각이 하나의 바이러스 그 파티클 안에 들어있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가 오면 얘네들이 서로 믹스돼 가지고 변이가 쉽게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16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10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H5N6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A와 NA 두 종류의 항원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HA는 H1에서 H18까지 18가지가, NA는 N1부터 N11까지 존재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A와 NA의 조합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A형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H5N6형은 H5형 HA와 N6형 NA의 조합으로 구성된 AI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죠. 어때? 듣기만 해도 두렵지? 그 정도는 약과지. 내가 퍼뜨린 바이러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들어볼 텐가. 메르스는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호흡기 질환이었습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의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하여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4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의 줄임말인 사스는 2002년 중국 남부의 광동 지방에서 처음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3년 유행한 사스의 사망자는 302명이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질병이라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렸죠. 마지막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자이르에서 처음 나타난 이 질병은 약 1년에 걸쳐 자이르와 수단에 600여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면서 새로 등장한 강력한 바이러스 질병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연개발 가속화로 야생동물과 가축, 인간의 접촉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동물과 인간이 함께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 발병은 더욱 빈번해질 수 있겠네요. 병원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중간 숙주 등 매개 경로 파악과 사전 차단에 좀 더 힘을 쏟아야겠죠. 겨울철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죠. 최근 A형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유행 발병하는 것은 A형입니다. 반면 B형은 일정한 지역에 한정돼서 발생하는데 A형에 비해 그 발생 기간이 다소 늦는다고 합니다. A, B형 모두 일반적인 독감 증상을 보이지만 C형의 경우 감염 시 증상이 미미해 현재까지 사람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린 사람들을 괴롭히는 독감 형제. 그중 가장 힘이 센 건 나 A형 바이러스라고.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전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18년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과 1968년에서 1969년 사이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홍콩 독감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통 감기를 독감과 혼동하기 쉬운데 감염 경로부터 독감과 감기는 차이를 보입니다. 감기는 이미 걸린 환자의 호흡기를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접촉되었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독감의 경우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기는 작은 물방울에 묻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공기 중에 퍼져 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염됩니다. 그래도 우리 좀 닮지 않았나? 왜 이러셔? 난 태생부터가 감기 너랑은 달라. 감기는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나 리노바이러스 등 약 200여 종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걸리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로 발병되는 질환입니다. 특정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독감은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방 백신은 100% 예방은 없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의 경우는 항체 생성률이 다른 백신보다도 낮아서 60에서 80% 정도로 알려져 있고 또 건강한 성인한테서는 항체 생성률이 높지만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항체 생성률이 50%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백신을 맞더라도 예방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백신을 이제 맞게 될 경우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질병 유병 기간을 줄여주고 이제 중증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찾아오는 바이러스는 독감뿐이 아닙니다. 부패한 음식을 잘못 먹어 탈이 나는 식중독도 있습니다.
식중독하면 보통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에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한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 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의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하여도 바이러스가 죽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여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어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침, 오염된 손 등에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운 겨울에 바이러스 질환이 더 극성을 부릴까요? 난 춥고 건조한 겨울이 좋아. 건조하고 낮은 온도에서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접촉이 조금 더 용이한 편입니다. 덥다고 방심하면 안 되지. 여름에도 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여름 바이러스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이 여름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뇌수막염과 영유아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장 바이러스는 일상 온도에 강하지만 5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입과 코를 통해 몸에 들어와 위장관 내부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장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이 장 바이러스는 감염된 인체의 면역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계절을 막론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등 더 건강에 유의해야겠네요. 더불어 바이러스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개인 위생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죠? 우리 몸에는 여러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세포 등에 기생을 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거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인체에 감염되면 인체 내 면역 반응에 의해 박멸되고 항체가 생겨 재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복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 체계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세포 속에 숨어 지냅니다. 특정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만성 감염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수년,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고 크게 건강 문제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해 질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복 기간에는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몰라 다른 사람에게 더 쉽게 전염되기도 합니다. 잠복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생산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점막이나 침을 통해서 혹은 성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또는 혈액 안에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다가 수혈을 받거나 주사기를 공유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기 중 전염은 되지 않는 걸까요? 바이러스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공기 중으로 나왔을 때 이 입자들이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량으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성립시킬 수 있을 만큼 좀 충분한 양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없는 거죠. 약하고 이제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금방 얘네들이 죽는다든지 그리고 양 자체도 적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주로 이제 감염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만성 잠복 바이러스들을 꼽자면 간 속에 침입해 숨어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피부에 숨어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또 세포 속에 잠복해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혈액 속에 숨어있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간에 숨어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신생아나 유아기에 감염돼
만성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C형 간염은 주로 환자의 혈액을 통해 전염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간염에서 악화되면 간경화를 일으키고 만성화될 경우 간암으로 발전하게 되죠. B형 간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B형 간염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미리 예방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염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내 속에 더 독한 것들이 숨어 있는데. 피부 속에 숨어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무려 100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발한 사마귀를 보고 사마귀 뿌리가 깊어서 제대로 제거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사마귀가 재발한 이유는 사마귀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특히 생식기 감염을 일으켜 자궁경부암, 음경암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성 10명 중 8명 정도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감염된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약 70%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유, 백신 때문에 길을 못 펴겠네. 난 무서울 것 없지. 나만큼 널리 퍼져 있는 바이러스도 아마 없을걸. 세포에 잠복해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성인 약 80에서 90%가 다 감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 접촉을 통해서 한 가지 이상의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8종인데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이러스는 1형, 2형, 3형입니다. 단순 포진으로 입가나 눈가 물집의 원인이 되는 게 1형과 2형입니다. 그리고 헤르페스 3형은 대상 포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쯤만 듣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물집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 감마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인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시작하는 바이러스로 폐암이나 피부암인 카포시 6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도 무서운 놈이라고. 몸 조심하는 게 좋을걸.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사람들은 너보다 나를 더 두려워할걸? 혈액 속에 숨은 잠복 바이러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이른바 에이즈인데요. 대부분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이 길고 뚜렷한 증상이 없어 감염 자체를 모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은 없지만 요즘은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변형이 자주 일어나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됐습니다. 이러한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맞으면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B형 간염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에이즈도 더 이상 죽음의 전염병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된 것이죠. 우리 몸 곳곳에 숨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건강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렇게나 많았네요. 우리가 수많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잡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방어 무기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이겠죠.